오늘은 신라 제22대 왕인 지증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증왕은 진흥왕이나 무열왕, 문무왕 등보다는 인지도가 낮아서 뭘 했던 왕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알고 보면 훗날 신라의 대단한 왕들이 그런 업적을 쌓을 수 있게 제대로 토대를 마련해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지증왕은 무려 64세라는 고령의 왕위에 올랐죠.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왕이 신라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사실이죠. 지증왕 이전의 신라와 이후의 신라는 아예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삼국유사에 기록된 지증왕의 신체적 특징인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증왕의 거기가 무려 일자오치, 즉 약 45cm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증왕은 왕이 되어서도 배우자를 구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증왕은 전국에 사신을 보내서 적절한 배필을 찾도록 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하가 모량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큰 나무 아래에서 개 2마리가 북만한 크기의 똥덩어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하가 하도 신기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똥은 모량부 상공의 딸이 빨래하다가 숲속에서 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는 그 집을 찾아가서 딸을 보니 키가 무려 7자오치, 약 180cm나 되는 거대한 여성이었고, 지증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왕이 즉시 수레를 보내 그 여성을 궁궐로 데려오라 명했고 곧바로 왕으로 삼았죠. 이 분이 바로 연제 부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기록을 단순히 신체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데요. 지증왕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씨 가문과의 정치적 결합을 은유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흥미진진한 결혼 이야기로 지증왕은 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증왕이 어떻게 64세라는 고령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64세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이건 당시 신라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증왕의 본명은 지도로 또는 지철로라고 불렸죠. 그는 뇌물마립간의 증손자였는데 직계 왕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반계 왕족이었습니다. 전임 왕인 소지마립간과는 육촌 관계였죠. 그런데 소지마립간이 후계자 없이 죽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소지마립간의 말년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색에 빠져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고, 심지어 왕궁 안에서 왕비와 승려가 불륜을 저지르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런 혼란 속에서 소지마립간이 세상을 떠나자 원래 왕위 계승권이 없던 지증왕이 즉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증왕이 이미 갈문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갈문왕은 일종의 부왕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거기다가 모량부 박씨 가문과의 정치적 연합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지증왕은 왕이 된 후에 박씨 가문의 연제 부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64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증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지증왕이 정말 대단한 건 고령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인데요. 먼저 502년에 순장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죠. 순장이란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사람과 가까웠던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는 끔찍한 관습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총 10명을 함께 묻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증왕이 이걸 완전히 금지시킨 겁니다. 이런 끔찍한 관습을 폐지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아니었는데요. 노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우경법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우경법이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죠. 이미 있던 기술이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장려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 덕분에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503년에 일어나는데요. 바로 지증왕이 2가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첫 번째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사라국, 사로국, 신라 등 여러 이름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신라로 통일한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의 칭호를 바꾼 것입니다. 그전까지 신라의 왕은 마립간이라는 고유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칭호를 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이제 고대 국가 체제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지증왕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04년에는 상복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을 정한 법인데요. 이런 세세한 예시까지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 그만큼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었다는 증거죠. 또한 같은 해에 파리성, 미실성, 진덕성, 고라성 등 12개의 성을 쌓아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505년에는 정말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바로 전국의 주군 현 행정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죠. 또한 얼음을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고 선박 운영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신라는 원래 해상 활동에 약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다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509년에는 수도에 동시라는 상설시장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동시전이라는 관청도 설치했습니다. 동시전은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관청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2년에는 이사부가 우산국, 즉 현재의 울릉도를 정복했고, 이건 신라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지증왕이 이런 개혁들을 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 신라는 육부라는 지역 집단들의 연합체 성격이 강했죠. 각 부의 족장들이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증왕이 이런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우경법 시행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우경이 도입되면 평야 지역과 산간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지방 세력들의 반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우경을 시행하기 어려웠지만, 지증왕은 이런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순장 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장은 지방 유력자들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는데, 이걸 금지한다는 건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주군현제 정비도 중앙 집권화의 핵심이었죠. 각 지역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보내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 족장들은 중앙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증왕의 이런 개혁들은 신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신라의 중고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가 신라가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였죠. 이런 신라 중고기의 토대를 만든 게 바로 지증왕이었습니다. 버풍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할 수 있었던 것도 지증왕이 미리 국가 체제를 정비해놨기 때문이죠. 진흥왕이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증왕이 내정을 탄탄하게 다져놨으니 가능했던 것이죠. 실제로 지증왕 시대부터 신라의 전쟁 기록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그 전까지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에 거의 매년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증왕 때부터는 이런 대규모 전쟁이 거의 없어집니다. 아마 고구려가 백제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신라와는 일종의 휴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런 평화로운 환경 덕분에 지증왕이 내정 개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증왕은 중고기 신라 왕실의 실질적인 시조이기도 하죠. 중고기 왕들이 모두 지증왕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버풍왕은 지증왕의 아들이고, 진흥왕은 손자, 진지왕은 증손자, 진평왕은 고손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딸들이죠. 결국 지증왕 한 명이 신라 전성기 200년의 기초를 다 닦아놓은 셈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라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한 지증왕은 514년 7월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1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신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놨죠. 그리고 지증왕부터 신라에서 시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호가 뭐냐면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업적을 기려서 붙이는 이름인데요. 지증이라는 시호는 지혜로운 왕이며 그의 업적과 덕성이 널리 알려졌다 라는 뜻인데, 정말 그의 업적에 딱 맞는 시호라고 할 수 있죠. 지증왕의 왕릉은 정확히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천마총이 지증왕릉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천마총에서 발굴된 피장자의 키가 160cm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증왕의 실제 체격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지증왕 시대에 만들어진 금성문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89년에 발견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와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모두 지증왕 시대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런 금성문들을 통해서 당시 신라 사회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증왕을 신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 중 하나로 평가하죠. 전쟁을 멈추고 내정 개혁에 집중해서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왕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건 지증왕이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인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모습, 기존의 관습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연 모습, 이런 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싶죠. 물론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의 신체적 특징은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든 상징적으로든 지증왕은 정말 강력한 인상을 남긴 왕이었던 것 같죠.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를 연 진흥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6살짜리 아이가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삼국시대라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진흥왕은 그런 살벌한 시대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명군이라 불릴 만한 업적을 남긴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가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그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혁명가이기도 했죠. 진흥왕은 534년 갈문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름은 김산맥종이었습니다. 갈문왕은 제22대왕 지증왕의 아들이자 제23대왕 버풍왕의 동생이었죠. 갈문왕은 왕이 되지는 못했고 훗날 추존된 왕이었습니다. 이후 김산맥종이 6세가 된 540년 버풍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카였던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죠. 당연히 어린 나이에 직접 정사를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태후가 섭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태후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즉위 직후 대사령을 내려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켰고 문무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어 신하들의 충성심을 다졌으며 541년에는 공석이었던 병부령의 명장 이사부를 임명해서 국방을 안정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544년에 태우는 권력이 이사부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부령을 2인으로 늘렸던 것이죠. 이후 신라는 모든 관부의 장관을 2인으로 하는 관습이 정착되었는데 이는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51년 진흥왕이 17세가 되면서 나라를 연다는 의미인 개국으로 연호를 바꾸며 본격적인 친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태우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선정을 베풀어 신라의 국력을 많이 발전시킨 뒤 장성한 진흥왕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라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김무력 같은 젊고 품계가 낮은 신진장수들이 이사부 등 기존의 노중신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군수 내부에 급격한 세대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진흥왕이 단순히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548년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했을 때 신라는 나제 동맹에 따라 3,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고구려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독성산성 전투였는데 여기서 신라의 군사적 실력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죠. 550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구려가 백제의 도살성과 금연성을 점령했는데 신라 이사부 장군의 군대가 출병해서 이 두 성을 되찾아 점령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라가 이 성들을 백제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구려는 물론이고 나제 동맹에 있던 백제에게도 신라의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551년 진흥왕은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고구려가 북쪽에서 돌궐을 상대하느라 남쪽 경계선이 허술해진 틈을 타서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이죠. 이 작전에서 백제는 한강 하류 6군을, 신라는 강원도 쪽에 한강 상류 10군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을 광개토대왕 때부터 이어진 고구려 전성기의 종료와 신라 전성기의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흥왕이 보여준 정치적 감각이 정말 놀라운데요. 백제가 이 기회에 고구려를 완전히 끝장내자고 제의했지만 진흥왕은 이를 거절했던 것이죠. 대신 고구려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감동한 고구려가 신라와 밀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52년 고구려는 서북방 돌궐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신라와 화친 관계를 맺으며 함흥평야 일대까지 할양했습니다. 그렇게 진흥왕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죠. 553년 신라는 백제가 점거한 한강 유역을 점령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흔히 신라의 나제 동맹 배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었죠.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신라가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백제가 포기한 것을 신라가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왕은 신라에 바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553년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는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었죠. 이후 554년이 되자 드디어 백제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왕은 수만의 백제군 본군의 가야군, 왜군까지 동원해 신라에게 대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관산성 전투였습니다. 백제는 신라가 새로 얻은 북방 영토와 기존 영토 사이의 허리를 끊기 위해 충청북도 옥천군인 관산성 방면으로 쳐들어왔던 것이죠. 전쟁 초기에는 백제군이 승승장구했습니다. 12월 9일에는 관산성을 함락해 불태우는 등 연전연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제군을 이끌던 태자 부여창은 승전의 기세를 몰아 더 깊이 진격하려 했는데 이를 백제의 늙은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부여창은 공격을 강행했죠. 그런데 성왕이 전장에서 분투하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규모 호위 부대만 이끌고 따로 이동하던 중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신라 김무력 휘하에 신라군이 이동하던 성왕을 발견해 그를 기습 공격했던 것인데 얼마 안가 성왕은 신라군에 붙잡혔고 도도라는 신라 장수가 성왕을 처형해버렸죠. 그렇게 왕을 잃은 백제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으며 신라군은 곧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크게 격파해 약 3만 명의 목을 쳤습니다. 이는 백제가 향후 수십 년간 거의 신라를 견제하지 못할 정도의 대승이었죠. 관산성 전투의 승리 이후 신라는 추가적인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555년에는 비와가야가 있던 창녕군을 장악했고 561년 이전에는 아라가야도 합병시켰죠. 그리고 562년 마침내 신라의 명장 이사부가 가야 지역의 맹주 대가야를 공격합니다. 선봉이던 화랑사다함이 항복의 상징인 백기를 가야의 성문에 꽂는 활약에 힘입어 대가야를 멸망시켰죠. 이로써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가야 세력은 완전히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의 정복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강압적 지배가 아닌 유화 정책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륵과 가야금으로 대표되는 가야 문화를 계승토록 해서 가야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했죠. 그리고 이 정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가야 지역은 빠르게 신라에 융화되었고 훗날 백제가 무왕대에 신라를 맹공할 때 이를 막아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강 유역과 가야를 장악한 진흥왕은 이번에는 북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556년에는 옛 옥저 땅이었고 고구려가 지배하던 함경도 남부 비열홀주까지 진출했죠. 그리고 568년까지 최소한 함흥시, 장진군, 리원군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568년 진흥왕은 개마고원의 입구 고갯길인 황초령과 마울령 고개에 직접 행차했는데 이때 진흥왕의 나이는 불과 35세로 여전히 기력이 넘칠 나이였죠. 그런 진흥왕이 평양에서 멀지 않은 이 개마고원의 출입구까지 직접 올라가 존재감을 과시한 사건에 고구려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570년부터 고구려가 갑자기 일본에 사신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라의 팽창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라 후방에 있는 일본과 화친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진흥왕은 새로 확보한 영토를 직접 순시하며 그 기록을 돌에 새겼는데 그것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현재까지 4개의 순수비가 발견되었는데요. 북한산비, 창녕 진흥왕 척경비, 황초령비, 마운령비입니다. 이 순수비들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죠. 새로 신라에 편입된 지방민들에게 불교와 같은 문화와 함께 신라의 뜻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단양 신라 적성비에서는 새로 신라에 복속된 중부지방 주민들에게 신라를 위해 공을 세우면 죽더라도 유족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보훈체계를 명확히 하기도 했죠. 이런 정책들로 인해 이들 지역은 빠르게 신라에 충성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왕은 단순한 정복 군주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불교를 통한 사상적 통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죠. 544년에 흑륜사를 완공했고 553년에는 황룡사를 창건했습니다. 574년에는 황룡사의 장육 존상을 주조해서 안치했는데 이는 나중에 신라삼보 중 하나로 꼽히게 되죠. 특히 주목할 점은 고구려의 명망 높은 승려 해량을 등용해 신라 최초의 국통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라는 중국 남북조 두 계통의 불교와 고구려 계통의 불교까지 어우러진 융합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진흥왕 자신도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 승려처럼 하고 다녔으며 버포를 버분이라 했습니다. 545년 진흥왕은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칠부에게 명해 전국의 문서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이는 김씨 왕실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왕자의 위엄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576년에는 화랑도를 창설합니다. 화랑도는 진골 출신의 화랑과 그를 따르는 낭도로 구성되었는데 평소에는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며 도의를 연마하고 무예를 익혔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전사 집단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인재 양성과 사상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진흥왕의 또 다른 성과는 중국과의 직접 외교였는데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건국부터 진흥왕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신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낸 건 고작 5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 이후부터 진덕여왕까지 100년 동안에는 무려 42번이나 사신을 보냈으며 564년에는 북제에 사신을 보냈고 북제는 진흥왕에게 동의교위라는 관작을 수여하기도 했죠. 이는 북제가 진흥왕의 신라를 전성기 고구려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조 진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며 불경 1700여 권을 선물로 받았죠. 진흥왕이 역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수백 년 가까이 한반도의 패권 싸움이 백제 대 고구려로 돌아가던 틀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것입니다. 지증왕, 버풍왕 때까지만 해도 신라는 나제 동맹과 같이 변수 역할은 가능했지만 근초고왕이나 광개토대왕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전체 최강을 다투는 경쟁에서는 사실상 바깥에 있었죠. 그런데 진흥왕이 이런 구도를 뒤흔들어 놓은 것인데요. 신라가 한반도 중부 지방을 장악하면서 백제는 해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로 전락했고 고구려도 한강 유역을 상실해 언제든지 수도 평양성 근처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흥왕의 영토 확장은 단순한 정복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강 유역과 가야 지방을 차지함으로써 훌륭한 군사적 요충지와 압도적인 자원 그리고 훌륭한 교역망을 얻었기 때문이죠. 특히 한강 유역은 당나라와의 교역 루트를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없었다면 중원 왕조와의 교류 및 나당 동맹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 왜국의 협공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당항성을 통해 당나라와 외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물론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진흥왕이 42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확장 동력이 일찍 꺾인 것이죠. 후계자 진지왕이 4년 만에 폐위당하면서 확장에 필요한 동력을 낭비했고 이후 무려 100여 년이 지난 문무왕의 삼국통일 이전까지 신라는 오랫동안 진흥왕이 만든 판도를 지켜내는 굳히기 태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만약 진흥왕이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통일이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왕은 명실상부한 신라 최고의 정복 군주이자 한국사에서 광개토대왕, 근초고왕과 더불어 자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명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무력 정복이 아닌 문화적 포용과 제도적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아량. 이것이 바로 6세의 어린왕에서 시작해서 신라 최고의 정복 군주가 된 진흥왕의 진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라의 27대 왕인 선덕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의 삶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하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그 반란 와중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4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든 선덕여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덕여왕의 본명은 김덕만이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인 진평왕은 54년이나 왕위에 있었던 장수왕이었습니다. 그런 진평왕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신라는 성골이라는 특별한 혈통 제도가 있었는데 성골은 왕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에게는 성골 남성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신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왕이 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탈해 이사금, 내해 이사금, 미추 이사금 모두 사위 출신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은 자신의 핏줄을 중시해서 딸을 후계자로 정했던 것이죠. 어쨌든 632년 덕만공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은 그녀에게 성스러운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왕제라는 뜻의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올렸죠. 그런데 황고에서 고라는 글자는 할머니를 뜻하는데 이는 선덕여왕이 즉위할 때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왕위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어쨌든 선덕여왕은 즉위하자마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대사면을 단행하고 전국의 모든 주와 군의 조세를 1년간 면제해줬죠. 또한 전국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불우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선덕여왕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외침이었죠.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서 신라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제의 공세는 정말 무서웠는데 제위 3년째인 634년 백제 무왕이 서곡성을 공격해서 단 13일 만에 함락시켰죠. 이곳은 백제에서 신라 수도 경주로 가는 최단거리 코스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심지어 더 큰 위기는 642년에 찾아오는데요. 어쩌면 이 해를 신라 역사상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백제 의자왕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무려 40여 개의 성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신라의 서부 최대 요충지인 대하성까지 함락당했습니다. 대하성이 뚫리면서 신라 수도 경주가 백제군의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죠. 그렇게 위기에 몰린 선덕여왕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고구려에 김춘추를 보내서 백제를 함께 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고구려 연개소문은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고 김춘추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감금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수천 명의 병력을 주어 고구려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하게 했으며 김춘추가 꾀를 내어 그제서야 고구려가 김춘추를 풀어주었죠. 선덕여왕은 고구려 설득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43년 신라 사신이 당나라에 가 약간의 병사라도 빌려주어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간절히 호소했죠. 그런데 당태종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촌을 보낼 테니 신라의 국왕으로 받아 섬기라는 얼토당토 안 한 말이 되돌아왔던 것이죠. 완전히 신라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신라 사신은 너무 당황해서 얘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죠. 이에 당태종은 신라 사신을 어리석고 못난 자라고 비웃었는데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이 사신의 이름이 아니라 어리석고 못난 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덕여왕에게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삼국유사에는 선덕왕이 미리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에 관한 일입니다. 당태종이 빨강, 자주, 하얀색 모란 그림과 씨앗을 선덕여왕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선덕여왕은 그림만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실제로 씨앗을 심어보니 정말 향기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선덕여왕은 꽃 그림에 나비가 없었다. 나비가 없다는 것은 향기가 없다는 뜻이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정사인 삼국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근곡의 백제 군사에 관한 예언입니다. 영묘사 옥문지에서 겨울인데도 개구리들이 모여 사나흘 동안 계속 울었다고 하죠. 선덕여왕은 즉시 알천과 필탄에게 병사 2000명을 주어 여근곡을 습격하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는 백제 장수 우소가 매복하고 있었고 신라군이 이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선덕여왕은 개구리가 심하게 우는 것은 병사의 모습이고 옥문은 여자의 음땡을 가리킨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은 백색인데 이는 서쪽을 뜻한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죠. 세 번째는 자신의 죽음과 무덤 자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은 아무런 병도 없었지만 뜬금없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니 도리천 속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죠. 이에 신하들이 의아해하며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으니 선덕여왕은 낭산 남쪽에 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선덕여왕이 말한 날에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은 그녀를 낭산 남쪽에 묻었죠. 그리고 30여 년 후인 679년 문무왕이 선덕여왕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웠는데 훗날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덕여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 정책에 힘을 쏟았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무려 25개의 사찰을 건립했는데 신라 중고기에 지어진 절이 총 45개 정도인데 그중 절반 이상을 선덕여왕 시대에 지은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높이가 80m에 달하는 거대한 탑이었죠. 자장법사가 건의해서 지어진 이 탑은 9층으로 만들어졌는데 각 층마다 이웃 나라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신라를 침공하는 9개 적국을 물리치겠다는 의미였죠. 또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들은 단순히 종교적 목적만이 아니었는데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하나로 묶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거기다가 선덕여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인재 발탁이었습니다. 특히 김유신과 김춘추를 중용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642년 대야성이 함락된 후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덕여왕의 기대에 부응했죠.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나라의 존망이 그대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인데 그는 선덕여왕의 조카로 뛰어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삼국통일의 주역이 된 걸 생각하면 선덕여왕의 인재 감별 능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643년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태종이 한 말이 문제였죠. 여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 고구려와 백제의 침범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신라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당나라 황제가 공개적으로 여왕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니 신라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선덕여왕의 권위는 재위 초부터 불안했죠. 고령에 즉위한 데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귀족들의 은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이은 군사적 실패가 겹치면서 여왕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폭발한 것이 비담의 난이었습니다. 647년 1월 상대 등 비담이 염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비담은 화백회의의 수장으로 신라에서 왕 다음가는 최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니까 정말 심각한 사태였죠. 반란군이 내건 구호는 여자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의 여주불능설리였습니다. 그렇게 왕성을 둘러싸고 10일 이상 공성전이 벌어졌죠. 한때는 유성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이 근황군의 패배를 두려워할 정도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김유신이 기지를 발휘해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김유신은 연을 만들어 불을 붙여 하늘로 띄웠는데 이를 본 반란군들이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사기가 떨어졌고 김유신이 반격에 성공했다고 하죠. 이것이 한국사에 연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이 승리를 보지 못했는데요. 647년 1월 8일 반란이 진행 중인 와중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반란이 1월에 시작되어 10일 이상 계속되었고 선덕여왕이 1월 8일에 죽었으니까 반란 중에 돌아가신 게 확실합니다. 실제로 비담에 대한 처벌은 선덕여왕이 아니라 다음 왕인 진덕여왕이 1월 17일에 집행했죠. 이때 비담을 비롯한 30명이 참수되고 그들의 구족까지 멸족당했습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요. 당시 신라 사람들은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삼국사기에는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중세시대 유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여성이 왕이 되는 것 자체를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로 봤고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도 여성의 즉위를 유교적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비판했죠. 그리고 현대 학자들은 선덕여왕 시대를 신라의 전환기로 보고 있는데요. 진흥왕 때의 강력함이 끝나고 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선덕여왕이 당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고 불교를 통해 백성을 단합시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용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것은 높이 평가받고 있죠.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지만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15년간 나라를 이끌었죠. 외적의 침입과 자연재해 그리고 내부의 반발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몰아쳤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는데요. 무리한 사찰 건립으로 국력이 소모되었다는 비판도 있고 군사적으로는 계속 밀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비록 반란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결국 그녀가 중용한 김춘추와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이루어내면서 결실을 맺었죠. 어쩌면 선덕여왕의 진짜 승리는 죽음 이후에 완성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라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성골이라는 최고 신분에서 태어나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좀 다릅니다.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인데요. 이 사람은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신라의 왕이 된 인물이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고구려와 당나라, 심지어 일본까지 직접 건너가서 담판을 벌였고 최종적으로는 백제를 멸망시키며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은 왕이죠.
오늘은 삶 자체가 드라마였던 태종 무열왕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의 이름은 김춘추이고 6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이었고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였죠. 양쪽 모두 왕족 출신이니까 당연히 왕위 계승 서열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재위 4년 만에 폐위당했기 때문이죠. 그 여파로 김춘추의 가문은 성골에서 진골로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최고 신분이고 진골은 그 아래 등급이었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왕족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평범하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김춘추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김유신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원래 금관가야 출신으로 가야가 신라에 항복한 후 신라의 장수가 된 인물이죠. 또한 김유신은 신라를 상징하는 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김춘추와 김유신이 함께 축구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옷을 수선하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에 가자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 문희에게 옷을 꿰매달라고 했고 이때부터 김춘추와 문희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전략적 혼인이었는데 진지왕계의 정치적 지위와 김유신계의 군사적 능력이 결합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춘추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642년에 백제군이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했는데 이때 대하성을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품석의 부하 중에 거밀이라는 배신자가 있었는데 거밀이 백제군과 내통해서 성문을 열어줬고 결국 대하성이 함락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김춘추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기둥에 기대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열받은 김춘추의 본격적인 외교 활동이 시작되죠. 김춘추는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 먼저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죠.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요청을 듣고 조건을 내놨습니다.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보내주겠다. 중령 이북이라는 건 한강 유역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건 신라의 핵심 지역이었죠. 김춘추가 이웃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토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절하자 연개소문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때 김춘추를 구해준 것이 고구려의 대신 선도해라는 인물이었죠. 선도해는 김춘추에게 토끼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짓말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고 결국 김춘추는 돌아가서 왕을 설득해 땅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설득에 실패한 김춘추는 이번에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647년에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했죠. 일본 서기에는 김춘추에 대해 용모가 아름답고 담소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적국인 일본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했기 때문에 김춘추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648년에 아들 김문왕과 함께 당나라에 도착한 김춘추는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 놀라운 외교술을 발휘했죠. 그는 성급하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당나라의 학문과 제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언변덕택에 당태종이 직접 써준 온탕비문과 진사비문 그리고 진서라는 역사책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죠. 거기다가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당태종으로부터 백제 공격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당동맹의 시작이었죠. 김춘추는 당나라의 제도와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후에는 관복을 당나라 스타일로 바꾸고 신라 고유의 연호도 버리고 당나라 연호를 사용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654년 3월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라 왕실의 성골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죠. 화백회의에서는 상대등 알천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알천이 스스로 사양하면서 김춘추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김춘추는 51세의 나이에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신라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태종 무열왕이 탄생했던 것이죠. 즉위 후 무열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김용춘을 문흥왕으로 어머니 천명공주를 문정태후로 추봉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죠. 그리고 아들 범민을 태자로 책봉하고 다른 아들들도 고위직에 임명했으며 김유신을 660년에 상대등으로 임명해 최측근으로 삼았습니다. 무열왕의 최대 업적은 바로 백제를 멸망시킨 것인데요. 660년 3월 드디어 당나라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파견되었죠. 이에 무열왕도 태자 범민, 김유신 등과 함께 5만의 정예 병을 이끌고 백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7월 9일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개백의 백제군을 격파했고
7월 13일에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웅진성으로 도망친 의자왕마저 항복하면서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죠. 이때 무열왕은 과거 대야성에서 딸과 사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들인 거밀과 모척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복수를 마침내 완성한 순간이었죠. 삼국유사에는 무열왕의 흥미로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열왕은 한 끼에 쌀 3말과 꿩 9마리를 먹는 엄청난 대식가였다고 하죠.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점심을 끊고 아침과 저녁만 먹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쌀 6말, 술 9말, 꿩 1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식성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열왕이 많이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신라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제를 멸망시킨 대단한 업적을 이룬 무열왕은 그가 원하던 삼국통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661년 6월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시호는 무열이고 묘호는 태종이었죠. 이 태종이라는 묘호는 신라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당나라의 태종과 같은 묘호를 쓴다고 해서 당나라에서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죠. 이에 신라에서는 우리 무열왕도 김유신이라는 훌륭한 신하를 얻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뤘으니 태종이라는 묘호가 어울린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당나라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런데 무열왕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설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무열왕이 죽기 직전 대관사에 우물물이 피로 변하고 금마군 땅에 피가 흘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열왕이 백제 부흥군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하지만 이건 근거가 부족한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무열왕은 이미 60세 가까운 고령이었고 백제 정벌과 부흥군 진압을 위해 여러 번 친정에 나서는 등 무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열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신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고 신라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열왕의 선택은 옳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아들 문무왕이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냈고 진정한 삼국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태종 무열왕은 단순히 백제를 멸망시킨 왕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기틀을 마련하고 삼국통일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묘호인 태종이 신라 역사상 유일하다는 것만 봐도 당시 신라인들이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1400년 전 태종 무열왕의 선택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닷속에 묻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 앞바다 200m 지점에는 정말 특별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바위 같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 왕릉이죠. 바로 신라 30대 왕인 문무대왕의 무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신라 문무왕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인데요. 나를 화장해서 동해에 묻어라. 그러면 내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믿기 어려운 유언을 남겼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서에 기록된 실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문무대왕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무왕의 원래 이름은 김범민이었습니다. 626년에 태어난 그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문명왕후의 맏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왕자의 어린 시절에는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범민이 겨우 17세였을 때 백제군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고 그때 대야성주였던 김품석과 그의 아내 김고타소가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김고타소는 다름 아닌 범민의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백제군이 여동생의 시신을 감옥 바닥에 파묻는 모독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이때의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훗날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범민이 백제 왕자 부여용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너의 아비가 나의 여동생을 억울하게 죽여 옥중에 묻었다. 그 일은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하였는데 오늘 너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구나 라고 말하고 나서 부여용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죠. 17세 소년이 품은 복수심이 20년 후에 실현된 거죠. 650년 24세가 된 범민은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여기서 그는 뛰어난 외교 능력을 보여주며 당고종으로부터 태부경이라는 벼슬을 받았죠. 이후 아버지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자 범민은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에 임명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셈이죠. 그리고 655년에는 정식으로 태자가 되었고 5년 후인 660년 드디어 백제 정벌이 시작됩니다. 35세가 된 태자 범민은 김유신과 함께 오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정벌에 나섰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연합하여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했죠.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된 후 앞서 말했던 복수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제는 멸망했지만 각지에서 백제 부흥군이 일어났고 663년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일본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면서 백제 부흥운동도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61년 6월
태종무열왕이 59세로 승하하면서 36세의 범민이 신라 제30대 왕 문무왕으로 즉위했죠. 즉위 후 문무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권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백제 정벌에 공을 세웠던 장군 김진주와 그의 동생 김진음을 직무태만을 이유로 처형했고, 이는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미리 제거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한편으로는 고구려 정벌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668년 문무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본격적인 고구려 공격을 시작했죠. 특히 사천 전투에서 신라군은 고구려군을 크게 이겼으며 당나라 군사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와중에 김문영이 이끄는 신라군이 앞장서서 고구려군과 맞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후 9월 21일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하면서 고구려 보장왕은 결국 항복했고, 668년 12월 마침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처음부터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신라까지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당나라는 일방적으로 신라의 계림대도독부 설치를 통보했습니다.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신라를 독립국가가 아닌 당나라의 한 지방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심지어 665년에는 이미 멸망한 백제의 왕자 부여윤과 문무왕을 같은 자리에서 회맹을 맺게 했는데, 이는 신라를 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의 행정구역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문무왕은 이런 당나라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지만 아직 전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있었죠. 그 대신 은밀하게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무왕은 전국의 174개의 목장을 재분배해서 기병을 대폭 늘렸으며 구진천 등에게 명해서 새로운 무기 개발과 군사 훈련에 집중했죠. 그리고 670년 드디어 나당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무왕은 고구려 유민 세력과 연합해서 당나라에 맞섰죠. 672년에 당나라는 본격적으로 대군을 동원해서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성문 들판에서 벌어진 전투 결과 신라군이 당군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는 듯 보였죠.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군 3,000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승리에 취한 신라군이 너무 깊이 추격하다가 오히려 당군의 반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라의 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죠. 하지만 신라는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뒤 사기가 꺾인 당군을 공격해 매소성을 함락시켰고, 분노한 당나라에서 보낸 20만 대군 역시 죽으림을 다해 싸워 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676년 서린귀가 이끄는 당나라 수군이 기벌포로 공격해왔지만 이 역시 막아내면서 나당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으며 당나라는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당나라를 몰아내고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이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문무왕은 드디어 진정한 삼국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의 업적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통일 과정에서도 국가 체제를 꾸준히 정비해 나갔죠. 우선 중앙행정 조직을 대폭 확충했는데 중앙 관부의 말단 행정 담당자 수를 늘려서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통치를 위해서는 소경제를 확대했으며 군사 조직도 대폭 개편했죠. 신라인뿐만 아니라 백제인, 고구려인, 심지어 말가림까지 포함한 구서당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을 추구한 것이었죠. 또한 675년에는 모든 관청과 주군의 동인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중앙집권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문무왕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들을 견제하면서도 하급 관료와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사면을 실시했는데, 사채를 탕감해서 이자를 갚지 못해 노예로 전락할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화엄종을 적극 지원했으며 전국 명산에 화엄 개통 사찰을 세웠고, 가야산 해인사, 지리산 화엄사 등이 유명한 화엄 십찰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681년 문무왕은 21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 이야기해드린 놀라운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당시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성했지만 언제 또 다른 외침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문무왕은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적들의 침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고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한 후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장사를 지냈죠. 또한 가문사를 지어서 용이 된 아버지가 드나들 수 있도록 동쪽에 수로를 만들고 이견대를 세워서 아버지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1967년 학자들이 처음으로 대왕암을 본격 조사했는데요. 그들은 대왕암 내부에 인공적으로 만든 십자형 수로를 발견했는데, 바닷물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수로 중앙에는 거대한 바위가 마치 관 뚜껑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위 아래에 문무왕의 유골함이나 부장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위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유골함도 부장품도 심지어 유골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는 그냥 20톤짜리 자연바위였을 뿐이었죠. 신라인들이 문무왕의 화장한 재를 이곳에 뿌리고 그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유골함은 없지만
문무왕을 기리는 성스러운 장소로서 해중왕릉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지금도 이곳에는 문무왕이 용왕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올리는데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전국에서 기도빨이 1위인 곳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무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신라인들은 정말로 문무왕이 용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신문왕 때 만파식적이라는 신비한 피리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함께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무왕이 용으로 승천할 때 외적들의 침입 경로가 되는 울릉도 근처에 12개 섬을 쳐서 없앴다는 것이죠. 이런 설화들은 문무왕이 단순히 죽은 왕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신라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문무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오늘날 경주 앞바다의 대왕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인데요. 그곳에 서면 1300년 전 이 바다에 잠든 위대한 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무왕이 꿈꾼 것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외침에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나라였죠. 그 꿈은 삼국통일로 실현되었고 그 후 200년 동안 한반도에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무왕 시대에 끝난 삼국시대의 전쟁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평화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종무열왕이나 문무왕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통일신라의 진짜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신문왕입니다. 문무왕의 장남인 신문왕은 681년부터 692년까지 겨우 11년간 재위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통일신라의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죠. 그는 단순히 아버지가 이룬 통일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개혁을 통해 왕권을 전제화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신라 중대 전성기의 토대를 마련한 군주입니다. 신문왕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김음돌의 난인데요. 이 사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면서도 잔혹한 면이 있습니다. 681년 7월 7일 즉위한 신문왕은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 자신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되죠. 김음돌은 삼국통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고 자신의 딸을 신문왕의 태자비로 보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음돌의 딸은 왕비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는 김음돌의 정치적 영향력에 타격을 주었으며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김군관을 상대 등에서 해임하고 진복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는 기존 공신 세력에 대한 견제 신호로 받아들여졌기에 신라 내에 있던 불만 세력을 모아 서둘러 난을 일으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신문왕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반란이 일어나자 신문왕은 준비해둔 진압군으로 즉시 반군을 제압했고 그렇게 반군 일부는 대궐들에서 항복했지만 일부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문왕의 무시무시한 면이 드러나는데 그는 산으로 도망간 잔당들을 3, 4일에 걸쳐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붙잡아 처형해버렸죠. 더 놀라운 것은 직접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김음돌과 친했던 김군관도 반란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었던 김음돌의 딸마저 궁에서 쫓아내고 683년에 김우문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였죠. 이 모든 일이 즉위 첫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문왕이 얼마나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후 신문왕이 내린 교서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과인이 왜소한 몸과 볼품없는 덕으로 숭고한 기틀을 받아 지키느라 먹을 것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들며 여러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문왕이 자신을 왜소한 몸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체격이 작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문왕은 큰 체격의 전사형 왕이 아니라 정치적 수완과 지략으로 승부하는 두뇌형 군주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또한 교서에서 그가 먹을 것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든다고 한 것을 보면 실제로 엄청난 워커홀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11년 재위 기간 동안의 업적을 보면 거의 매년 굵직굵직한 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신문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당시 정치 상황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이죠. 682년 동해에서 작은 산이 가문사 쪽으로 다가온다는 신기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기이한 소식에 점을 쳐보니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주려 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왕이 직접 그 섬에 가보니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용이 나타나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했고 신문왕은 그 대나무를 가지고 나와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고 이름 지었죠. 만파식적이란 세상의 온갖 파란을 없애고 평안하게 하는 피리라는 뜻입니다.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홍수나 가뭄도 해결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설화가 만들어진 시기와 배경인데요. 김음돌의 난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682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 이는 신문왕이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문무왕과 김유신이 합심해서 보내준 보물이라는 설정은 신문왕이 삼국통일의 영웅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별탈 없이 반란을 진압한 신문왕은 이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82년에 설립한 국학이었죠. 국학은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인재와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기존의 혈연 중심 진골 귀족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등용하여 능력 중심의 관료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문왕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진골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데요. 신문왕의 가장 혁명적인 정책은 바로 노급 폐지였습니다. 노급이란 진골 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인데 그곳에서 세금을 거두고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신문왕은 이 노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매년 일정한 공물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꿔버렸죠. 이 개혁으로 진골 귀족들은 더 이상 사병을 기를 수 없게 되었고 왕권에 도전할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왕은 전국의 모든 토지와 인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전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죠. 또한 신문왕의 또 다른 큰 업적은 삼국통일 후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685년에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성한 것인데요. 이는 중앙 집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행정구역인데 구주는 옛 신라, 고구려, 백제 지역에 각각 3개씩 설치하여 균형을 맞췄고 오소경은 주요 지역에 작은 도읍을 만들어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문왕에게는 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689년에 시도한 달구벌 천도 계획입니다. 경주는 한반도의 동남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통일 제국의 수도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신문왕은 경주보다 중앙에 위치하고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어서 물자 수송에도 유리한 대구로 수도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천도 계획은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진골 귀족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문왕의 군사 정책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신라인만으로 군대를 구성하지 않고 옛 삼국의 유민들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은 신라인 3개 부대, 고구려인 3개 부대, 백제인 2개 부대, 말갈인 1개 부대로 구성되었죠. 이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문왕의 외교 정책도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자주적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692년 당나라가 무열왕의 묘호인 태종이 당태종과 같다며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을 때 신문왕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무열왕 역시 덕이 있고 어진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한일통의 대업을 이루었으니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당나라에 대한 사실상의 독립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묘호는 원래 천자국 전용이었는데 신라가 이를 사용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687년 신문왕은 오묘제를 확립했는데 이는 중대 신라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태조대왕, 진지대왕, 무능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의 5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중국제 후에 오묘제를 본뜬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조상 숭배가 아니라 중대 신라왕실이 다른 진골 귀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신문왕은 당나라와는 서먹한 관계였던 반면 일본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요. 689년에는 항문승 명총과 관지를 보내 불교와 유교 문물을 전해주었죠.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전략적 외교였습니다. 당나라와 아직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업적을 단 11년 만에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한 수많은 개혁들은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개혁들이었죠. 특히 노급 폐지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조치였는데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경덕왕 때까지 진골 귀족들은 육두품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의 개혁들은 8세기 중엽까지 지속되는 통일신라 전성기의 토대가 되었죠. 그가 확립한 강력한 왕권과 체계적인 행정제도 덕분에 성덕왕, 경덕왕 시대에는 문화적 융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옛 삼국유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왕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달구벌 천도 계획이 좌절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진골 귀족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또한 골품제라는 신분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근본적인 사회 변화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후대 중대체제가 붕괴하고 하대로 넘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신문왕의 업적은 단순히 통일신라 시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능력 중심의 관료제, 체계적인 지방행정제도 등은 이후 한국사의 기본 틀이 되었죠. 692년 7월 2일 신문왕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과로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국정에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신문왕은 할아버지 태종 무열왕과 아버지 문무왕이 이룬 삼국통일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제도의 건설자였고 정복자가 아니라 통합자였죠. 오늘날 대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지만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문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신라를 완성한 군주였고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개혁 군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신라를 망하게 한 사람으로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신라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반란과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도적이 들끓었으며 신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한나라를 망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진성여 왕입니다. 하지만 진성여 왕이 더 유명한 이유는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그녀의 은밀하고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죠. 어쨌든 당시 신라는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상태라 신라가 망한 모든 책임이 진성여 왕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망조에 뒤덮인 신라의 문제들이 진성여 왕 때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긴 하죠. 그렇지만 그녀는 왕으로서 무너져가는 신라를 개혁하기엔 모자람이 많았는데요. 진성여 왕은 대체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인 경문왕이 왕이었던 시절 신라에서는 이미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심지어 874년엔 경문왕이 있던 궁궐까지 반군이 침범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은 왕인 헌강왕과 정강왕 때도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삶에 지쳐 도적이 되는 등 신라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라의 귀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늘 연회와 잔치에 절어있는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는데 귀족들은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무력을 사용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정강왕은 과거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위기에 빠져있던 신라를 구해낸 기억을 떠올렸고 이에 총명했던 여동생인 김만을 다음 후계자로 점찍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정강왕은 여동생 만이 총명하니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처럼 잘해낼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만이 신라의 51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녀가 바로 진성여 왕이죠. 진성여 왕의 외모는 장보와 같이 골격이 다부지고 컸다고 하는데요. 정강왕은 죽기 전 신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진성여 왕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진성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국의 죄수들을 사면하고 모든 주화군에 1년 동안의 조세를 면제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는 바로 선덕여 왕이 즉위하고 한 행동과 같았죠. 그러나 문제는 선덕여 왕대에는 1년 동안 세금 면제를 해주어도 미리 쌓아두었던 돈이 많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진성여 왕이 세금 면제를 해주었을 때 신라의 국고는 이미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돈도 없으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불과 2년 후에 재정난에 부딪히자 백성들에게 세금 내라며 독촉을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진성여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녀의 유모였던 부호부인과 삼촌이었던 상대 등 김이용이 정권을 잡아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김이용과 부호부인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진성여 왕은 삼촌이던 김이용과 근친상간을 벌였고 이는 훗날 두고두고 진성여 왕을 욕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하지만 당시 신라는 골품제의 특성상 근친혼을 장려할 정도였고 김유신도 조카와 결혼했으며 김춘추의 부모님은 오촌 사이였을 정도로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진성여 왕과 김이용의 근친상간 이야기는 당시엔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녀는 김이용에게 대구라는 화상과 함께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수집해 책을 만들게 했는데 그게 바로 삼대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진성여 왕의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이것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더 안타까운 점은 현재 이 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죠. 시간이 흘러 김이용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밤마다 은밀히 미소년 2~3명을 궁에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여러 명의 남자들과 어울려 음탕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함께 밤을 지샌 남자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줘 나라의 정사를 맡겨버렸고 진성여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미소년들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강요하며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온 조정은 극도로 문란해졌죠. 그러자 여기저기에 진성여 왕을 비방하는 방을 붙여놓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극대노한 진성여 왕은 방을 붙인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명했지만 잡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진성여 왕에게 방을 쓴 자는 분명히 지식인이지만 뜻을 펴지 못한 자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그는 왠지 대하주에 숨어 사는 왕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에 진성여 왕은 즉시 왕거인을 잡아들였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왕거인은 억울함에 실을 한 수지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구름과 안개가 끼더니
천둥번개가 치며 우박이 쏟아져 내리자 겁을 먹은 진성여왕은 얼른 그를 풀어주었죠. 이듬해인 889년에는 또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여러 주와 군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국고가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진성여왕은 관리를 각지로 파견해 세금을 걷도록 독촉을 했죠. 2년 전에 세금 면제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세금 내라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던 백성들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자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 도적이 되기도 했고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때쯤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진성여왕은 영기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영기는 군을 이끌고 반란군 토벌을 위해 진군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반란군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영기는 겁을 먹고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은 반란군에 완전 쫄아서 어버버대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지역 촌주 우연은 적은 수의 군사로 반란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압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라져버렸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관군의 지휘관이던 영기의 그런 행동에 개빡친 진성여왕은 그를 참수해버렸고 전사한 촌주 우연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촌주가 되게 했죠.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은 더 이상 신라 정부에서 지방을 통제할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사건이 되었고 후삼국 시대를 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그야말로 한반도는 군웅할 거의 시대가 펼쳐지죠. 891년 10월에는 북원의 군벌 양길이 궁예에게 군사를 내어줘 북원 동부락과 명주 관내를 습격하기도 했고 다음 해인 892년에는 견훤이 무진주를 점령한 뒤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후로도 궁예는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공격해 훗날 철원 등 10여 개의 군현을 자신의 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때 궁예와 견훤이 후고구려, 후백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후삼국 시대의 기틀은 진성여왕이 신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미 완성되다시피 해버렸죠. 하지만 진성여왕의 무능함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국력도 쇠했고 민심도 흉흉했기 때문에 신라 정부의 영향력은 경주 인근까지밖에 끼치질 못했으며 나라는 손쓸 틈 없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894년에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올리자 진성여왕도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이 개혁은 진골 귀족의 반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신라 정부의 영향력은 이미 지방에는 미치지 못했고 경주 근처에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896년에는 붉은 바지로 옷을 통일한 적고적이라는 도적들이 경주 서쪽까지 약탈할 정도로 경주의 치안마저 엉망이었죠. 하지만 진성여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결국 왕위에 오른 지 11년이 된 해인 897년 6월 자신이 부덕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며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데요. 큰오빠였던 헌강왕의 서자인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북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 그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6개월 후인 12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진성여왕의 사망할 당시 나이가 29살에서 33살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신라 역사상 유례없이 왕위에서 스스로 물러난 데다가 갑작스럽게 요절한 걸 봐선 반란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친 근친혼으로 신라 왕실에 있던 유전병이 발병했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래에 대한 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내용이 다른데요. 삼국사기에는 황산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화장한 뒤에 뼈가루를 서회 또는 미왕산에 뿌렸다고 되어 있죠. 신라가 망한 건 모두 진성여왕 탓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녀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이룬 업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그녀의 탓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네요. 확실한 건 당시 곳곳에서는 반란과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나라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점인데 이런 모든 상황을 수습할 만한 역량이 진성여왕에겐 없었다는 게 그녀가 신라를 망하게 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모두 떠안아야 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망국의 길로 접어든 신라에 등을 떠밀었던 여인 진성여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신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라의 제55대 왕 경혜왕의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경혜왕 하면 포석정에서 술 마시며 놀다가 죽은 무능한 왕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역사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경혜왕을 발견할 수 있죠. 천년 신라 왕조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던 경혜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혜왕이 왕위에 오른 924년, 신라는 이미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죠. 한때 한반도를 통일했던 강력한 신라는 이제 경상도 일부 지역만을 겨우 다스리는 작은 나라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경혜왕의 성씨가 박씨라는 것이죠. 내무랑 이후 약 500년 동안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왔는데 갑자기 박씨 출신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김씨 왕실이 더 이상 신라를 구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박씨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죠. 경혜왕의 아버지 신덕왕이 김씨에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경혜왕이 정말 포석정에서 술 마시며 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까요? 먼저 시기를 생각해보면 경혜왕이 죽은 때는 음력 11월, 지금으로 치면 1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야외에서 술잔을 띄우며 연애를 즐긴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죠. 거기다가 견훤의 군대가 경주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유롭게 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포석정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인데요. 포석정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신라의 성산인 남산 중심에 위치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 아령 부인이 나온 아령정, 그리고 박씨 왕들의 무덤인 삼릉까지 모두 이 근처에 있죠. 실제로 기록에도 포석정 대신 포석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혜왕이 죽은 음력 11월은 신라와 고려에서 팔관해라는 큰 제사를 지내던 시기였죠. 그래서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술을 먹고 놀고 있었다라는 주장과 동시에 당시 나라가 위급해지자 경혜왕은 팔관회를 통해 신라의 선조들에게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빌고 있었다는 주장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포석정에서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두 가지 주장이 가장 유력한 걸로 여겨지고 있죠. 이제 경혜왕이 실제로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보면 경혜왕은 즉위하자마자 매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며 동맹을 강화했다고 하죠. 형인 경명왕이 맺은 고려와의 수호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경혜왕의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드러나는데 신라 혼자서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혜왕은 세력 균형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약한 고려를 도와서 후백제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25년에는 고려에 항복한 능문 장군을 신라로 돌려보내기도 했고 고려 신라 연합군을 편성해서 후백제와 맞서 싸우기도 할 만큼 신라와 고려 사이는 나쁘지 않았죠. 이전 왕들이 고려의 일방적인 도움만 받았다면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경혜왕의 국제적 외교 감각입니다. 926년 거란이 발해를 공격할 때 신라도 거란 편에 서서 지지를 표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병력을 보낸 건 아니고 형식적인 지지였겠지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927년 2월에는 후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는데 이는 중원 국가와의 관계도 미리 맺어두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경혜왕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고 무너져가는 신라를 살리려 나름 노력을 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경혜왕의 이런 적극적인 외교가 오히려 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고려와 후백제가 인지를 교환하며 화친을 맺으려 할 때 경혜왕은 왕건에게 편지를 보내 견훤을 비판했는데 견훤은 약속을 어기고 병사를 일으켰으니 하늘이 벌을 줄 것이라며 후백제와 계속 싸우자고 부추긴 것입니다. 견훤 입장에서는 이 어린 왕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신라가 중원의 후당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은 후백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다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927년 9월 견훤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향해 진격한 거죠. 이때 견훤은 정말 대담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문경 근처에 근품성을 함락시켜 마치 경북 북부로 진격할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갑자기 방향을 바꿔 영천을 거쳐 경주로 돌진한 것입니다. 이에 경혜왕은 급히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왕건은 급히 1만 명의 군사를 파견했지만 고려군이 도착하기 전에 견훤이 경주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경혜왕은 포석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견훤의 군사가 경주로 진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라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이후 견훤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포석정에서는 난리가 났고 경혜왕과 왕비도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죠. 이후 견훤은 경혜왕에게 자진을 강요했고 경혜왕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견훤이 경혜왕의 왕비를 강제로 욕보였고 부하들로 하여금 경혜왕의 후궁들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도록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잔혹한 행위는 동양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도대체 왜 견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한 정치적 복수를 넘어선 개인적인 분노가 폭발한 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혜왕 때문에 신라 정복이 지연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터진 것이죠. 또한 견훤도 신라를 정벌한 후 의자왕의 한을 씻었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이니 자신이 백제를 이었다는 정당성 때문에라도 과거 신라에게 백제왕들이 당한 수모를 대신 갚아주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훗날 고려에 의해 이런 기록이 쓰였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견훤의 잔혹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시켰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죠. 사실 견훤은 신라 출신이었는데요. 경문왕 시절에 태어나 헌강왕을 섬긴 신라 정규군 장수였죠. 그런데 골품제 때문에 출세의 한계를 느끼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흥미롭게도 견훤은 실제로는 신라에서 꽤 좋은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이미 서남의 방수군 비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올랐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 기준으로 대령급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더 큰 야망 때문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막아선 게 바로 경혜왕이었던 것이죠. 경혜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왕건은 5천 기병을 이끌고 견훤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왕건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이때 개국공신 신순겸이 왕건을 피신시키기 위해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미끼가 되어 후백제군을 유인하면서 싸우다 전사했죠. 신순겸의 희생 덕분에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후백제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견훤은 왕건에게 나는 평양 성루에 활을 걸고 대동강 물로 말의 목을 죽이겠다는 패기 넘치는 편지를 보냈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쨌든 경혜왕이 정말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고려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외교까지 펼치며 적극적으로 신라 부활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왕이었죠. 924년에 경혜왕은 황룡사에서 백자경서를 열어 선승 300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민심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는 경혜왕을 무능한 왕으로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고려의 신하였고 고려 입장에서는 신라의 멸망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야 했죠. 두 번째는 견훤의 잔혹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혜왕이 무책임하게 놀고 있었다고 해야 견훤의 기습이 더 극적으로 보이겠죠. 세 번째는 백제 의자왕의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술 퍼마시다 망한 왕이라는 클리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경혜왕도 의자왕도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경혜왕의 진짜 모습은 천년 신라왕조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진 청년 왕이었습니다.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왕이죠.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 얼마 전 다뤘던 공양왕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왕조의 마지막 군주 같은 경우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비록 자신에 대해서 신라가 멸망하긴 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불필요한 백성들의 희생을 막고 자신 또한 다른 항복 군주들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말년을 보냈다고 하죠. 신라 최후의 군주였던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경순왕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860년대생인 신라 49대 왕 헌강왕의 외손자라는 점, 그리고 고려에 항복한 이후로도 40년 이상 살아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략 900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려 80세 가까운 나이까지 장수를 한 셈인데요. 당시 신라는 54대 왕인 경명왕 때부터 고려에 의지해 후백제를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경혜왕 또한 형의 친고려 정책을 이어갔기 때문에 927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할 때 군사를 보내 고려를 돕기도 했죠. 그런데 927년 11월 후백제의 견훤이 갑작스럽게 신라의 수도 금성을 기습해서 경혜왕을 붙잡은 후 그에게 일방적으로 자살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견훤은 경혜왕의 이종사촌 동생인 김부를 왕위에 세웠으니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었죠. 자신의 의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어찌 보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신라의 주적이나 다름없었던 견훤이 내세운 왕이었다는 점에서 신라인들이 경순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미 52대 왕인 효공왕의 죽음 이후 남아있는 김씨 중에서는 경순왕이 그나마 가장 왕위에 가까운 혈통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크게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경순왕은 즉위 후 억울하게 자살당한 경혜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통곡한 후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견훤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전대의 왕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견훤은 자신이 왕으로 내세운 경순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도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해왔습니다. 워낙 고려와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를 아예 점령해버릴 여력까지는 없는 견훤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병력을 보내왔고 후백제가 여러 차례 침공해오는 것만으로도 신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경순왕은 신라가 이미 많은 영토를 잃으면서 국력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폭한 견훤보다는 왕건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930년 사실상 후삼국시대 최후의 승자를 결정짓는 전투라 볼 수 있었던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대승을 거두며 힘의 균형이 깨지자 경순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의 강릉시에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해당하는 동해안 지역의 고을을 모조리 고려에게 바치며 고려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이제 남은 신라의 영토라고는 수도인 서라벌과 그 주변 지역 정도뿐이었죠. 이후 왕건이 직접 경주 지역까지 행차해 성까지 쌓으면서 무력 시위를 하자 그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나머지 지방우족들도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 신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는 고려를 따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고려왕 왕건이 신라왕의 신하임을 자처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이죠. 그해 2월 경순왕이 왕건을 서라벌로 초청했고 왕건도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 신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벌어진 연회 자리에서 927년의 견훤이 침략해온 얘기가 나오자 왕을 포함한 신라의 관료들은 참담한 심정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를 본 왕건은 경순왕과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과 비단, 보석 등을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왕건이 진작에 무력을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신라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는 신라가 수백 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통일국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 강제로 합병을 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경순왕과 신라가 스스로 자신의 아래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판을 짰고 그의 기다림은 서서히 결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백제와 고려의 힘겨루기를 몇 년 동안 지켜보기만 하던 경순왕은 935년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폐위당한 후 금산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고려에 완전히 항복할 결심을 하게 되죠.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935년 10월 경순왕이 고려로 귀순하는 것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자 신라 신료들 중 일부는 귀순에 찬성했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라에는 이미 희망이 없으며 고려의 왕건이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래도 신라가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나라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힘이 다해 항복하는 것은 몰라도 스스로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지배층이었던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아름답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막상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죠. 이후 고려에 항복하는 것을 주제로 한 화백회의가 열렸는데요. 원래 화백회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만 결정을 내렸지만 이때만큼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가 아닌 절반 이상의 표가 간 쪽으로 결정하는 다수결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고려의 나라를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경순왕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결정 덕분에 신라의 백성들은 전쟁의 참혹한 불길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순왕은 실한 김봉유를 고려 태조에게 보내며 항복을 청했고 고려 태조 왕건은 기꺼이 그의 항복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가 멸망했습니다. 항복에 반대하던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경순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개골산에 들어갔죠. 이후 마이태자는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캐어 먹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비록 경순왕이 그전부터 꾸준하게 항복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신라의 항복을 두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20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했던 신라의 항복은 고려가 한반도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는데요. 때문에 경순왕의 귀순 과정은 고려사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935년 11월 경순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서라벌을 출발해서 고려의 송악으로 향하자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가 30리 넘게 이어져 도로가 가득 찼으며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치 담장을 두른 듯 길게 이어졌다고 하죠. 경순왕이 고려 신하들의 안내를 받아 송악에 도착하자 고려 태조 왕건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하며 위로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에게 신라왕께서 과인에게 나라를 주셨으니 그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장인과 사위의 연을 맺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라는 말을 꺼낸 후 자신의 큰딸과 9째 딸을 경순왕에게 시집 보내며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죠. 이후 왕건은 경순왕을 정승공으로 봉하고 해마다 1,000섬의 녹봉을 줬으며 그를 따라온 관원과 장수들에게도 모두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순왕은 자신의 첫째 딸을 고려 태조의 손자이자 고려 제5대 왕이 되는 경종에게 시집 보내면서 태조 왕건이 죽은 후 경종까지 5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좋은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대대로 번창했다고 하네요. 경순왕은 이미 가망이 없던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약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 그가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았던 대상은 고려뿐이었고 신라의 주적이었던 후백제를 상대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가며 끝까지 버텨냈죠. 왕으로 즉위할 당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어떻게든 병력을 모아서 고려와 연합해 후백제를 막아낸 걸 봤을 때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 또한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에게 항복한 시점도 자신들의 가치가 가장 높을 만한 타이밍을 잘 골랐기 때문에 외교적인 안목 또한 훌륭했다고 하죠. 이후로도 뛰어난 처세술을 펼치면서 멸망한 나라의 왕들 중에서는 손에 꼽힐 만큼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나무로 만든 가짜 사자로 적을 항복시킨 장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신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 중 한 명인 이사부입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장을 누비며 신라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울릉도를 최초로 정복하고 가야를 멸망시키며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만든 진짜 역사성 영웅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사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부는 신라 내무랑의 사세손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이사부라는 이름 외에도 태종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었죠. 신라시대에는 하나의 이름을 소리로 쓰기도 하고 뜻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태는 이끼를 뜻하고 이를 당시 말로 읽으면 이 또는 이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사부의 본명은 김이시볼의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삼국사기에서는 김씨라고 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박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긴 이유는 당시 신라에서는 성씨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후대에 족보를 만들면서 각각 다른 성을 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505년 지증왕이 강원도 삼척 지역에 실직주를 설치하면서 이사부를 그곳의 군주로 임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사부의 나이였죠. 당시 그는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중반의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척은 고구려와 맞닿은 최전방이었는데 아무리 왕족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를 그런 중요한 자리에 보낼 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사부는 이미 어린 나이에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최전방 지휘관이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던 512년 이사부에게 생애 최대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당시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죠.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배로 가야 하는데 당시 기술로는 정말 위험한 항해였습니다. 거기다 우산국 사람들은 성격이 매우 사나워서 힘으로는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사부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를 여러 마리 만들어서 전함에 가득 실은 다음 우산국 해안에 나타나 이렇게 협박했죠.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서 밟아 죽이겠다. 우산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즉시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사부가 실직 군주로 있으면서 수년간 수군을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울릉도 앞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신라 함대의 위용에 더 놀라 항복했을 확률이 높을 걸로 보이죠. 그리고 우산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넓은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당시 한반도에는 사자가 살지 않았는데 이사부가 어떻게 사자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교 때문이었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경전에 나오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왔죠. 이사부는 불교 경전을 통해 사자가 무서운 맹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본 적은 없었겠지만 전설 속 동물로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현재 삼척에는 이사부 사자공원이 있고 지역 축제 때마다 나무 사자를 깎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부의 두 번째 대활약은 금관가야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농담삼아 가야인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았던 인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529년 그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금관가야 지역으로 진격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부는 신라 초기 인물인 거도의 전술을 응용합니다. 거도는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정복할 때 정말 영리한 방법을 썼죠. 거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숙이라는 행사를 이용했습니다. 마숙은 말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노는 축제 같은 것이었죠. 상대국들도 이 행사를 잘 알고 있어서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았는데 거도는 이 행사를 위장해서 실제로는 전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또 마숙이구나 하고 방심하는 순간 기습 공격을 해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죠. 이건 중국 병법 36개 중 승전계의 첫 번째 계략인 만천과해와 똑같습니다. 이사부도 이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그는 다다라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겉으로는 협상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금관가야를 비롯한 4개 지역을 단숨에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때의 성공으로 532년 금관가야의 구영왕이 신라에 완전히 항복하게 된 것이죠. 신라 초기부터 수백 년 동안 라이벌이었던 금관가야가 이사부의 활약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541년 이사부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진흥왕이 병부령이라는 국방장관급 자리에 그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진흥왕은 겨우 7살이었죠. 실제로는 어머니인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소태후는 어린 왕을 보좌할 든든한 인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용맹과 지략을 모두 갖춘 이사부를 선택한 것이죠. 병부령은 단순한 국방장관이 아니라 상대 등이나 시중을 겸할 수 있는 최고요직 중 하나였기에 이사부는 이제 명실상부한 군부의 정점에 올라 신라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부는 단순한 무장은 아니었는데요. 545년 그는 진흥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해서 잘잘못을 만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했고 진흥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거칠부에게 신라 최초의 정사인 국사를 편찬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사부는 무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550년의 이사부는 또 다른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도살성과 금연성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느라 지쳐있을 때 이사부는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하는데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두 나라 군대를 모두 격파하고 두 성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부지리의 완벽한 사례였고, 성을 증축한 후 1,0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켜 확실히 신라의 영토로 삼아 굳게 지켜냈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단양 신라 적성비에도 이사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비석에서 이사부는 참전 장수 명단의 맨 첫 번째에 등장하죠. 이는 그가 원정군에서 서열이 가장 높았고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을 기획하고 총지휘했다는 뜻입니다. 이사부의 활약으로 신라는 드디어 영남을 넘어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죠. 그리고 562년 이미 70대가 된 이사부에게 마지막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가야연맹의 마지막 구심점인 대가야를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죠.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사부는 이미 충분히 은퇴해도 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은 이 중요한 작전의 총지휘관으로 여전히 이사부를 선택했는데, 그만큼 이사부에 대한 신뢰가 컸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젊은아랑 사다함이 부장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다함은 당시 겨우 15, 16세의 나이였는데 이사부에게는 증손자뻘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 장군이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줍니다. 사다함은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대가야의 성문을 단숨에 돌파한 후 흰 깃발을 세웠죠. 대가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동요하고 있을 때 이사부가 대군을 이끌고 도착했고, 결국 대가야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일시에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가야연맹이 완전히 멸망하고 낙동강 하류 전역이 신라 영토가 되었죠. 이로 인해 이사부는 가야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 가야군이 여러 번 격파당했고, 결국 가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부는 이 대가야 정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70대 고령의 나이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사부의 활동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500년 초부터 560년대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을 전장에서 보냈죠. 김유신도 40여 년간 활약했는데 이사부는 그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현역으로 뛰었던 것입니다.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만큼 오랫동안 전장을 누비며 계속 승리를 거둔 인물은 드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사부가 없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울릉도를 정복해 신라에게 가장 넓은 해양 주권을 안겨줬고, 가야를 멸망시켜서 후방의 위협을 제거했으며 한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죠. 거기다가 이사부는 나무 사자를 이용한 심리전, 거도의 계략을 응용한 기만전술, 어부지리를 노린 절묘한 타이밍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거기다 국사 편찬을 건의하는 등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도 이해하는 지혜로운 정치가이기도 했죠. 지금도 강원도 곳곳에는 이사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삼척의 이사부 사자공원, 강릉의 이사부 크루즈, 그리고 독도의 독도 이사부길까지,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도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라는 가사가 나오죠. 비록 이사부가 직접 독도에 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정복한 우산국의 영역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장 이사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삼국 통일의 영웅, 황산벌 전투의 승리자, 신라를 멸망 직전에서 구해낸 영웅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정사로 인정받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유신은 595년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출생부터가 완전 드라마 같았는데요. 아버지 김서연은 원래 금관가야 왕족 출신이었는데 어머니 만명부인은 신라 진흥왕의 동생 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의 만남이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죠. 만명부인의 아버지 수클종은 딸이 가야계 출신과 사랑에 빠진 걸 알고 완전 반대했고, 만명을 별채에 가두고 사람들을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자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만명이 창문으로 도망쳐 나왔던 것이죠. 이게 진짜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만노군으로 떠났습니다. 더 신기한 건 김유신을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김서연은 두 개의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 만명은 황금 갑옷을 입은 소년이 구름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0개월 만에 김유신이 태어났다는 거죠. 20개월이면 정상적인 임신 기간의 거의 2배인데 이것도 김유신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김유신은 15세의 화랑이 되어 용화양도라는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17세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김유신이 중학이라는 산의 석굴에 들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나흘째 되는 날 거친 털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을 난승이라고 소개하면서 김유신에게 신비한 비법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듬해에 김유신은 보검을 들고 열박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를 드렸는데 3일째 되는 밤에 허성과 각성이라는 두 별의 빛이 내려와서 칼에 깃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유신의 검은 별의 전기를 품은 영검이 되었다는 전설이 생겼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김유신을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장성한 김유신은 드디어 첫 번째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629년 그의 나이 35세 때 아버지 김서연을 따라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는 전투에 참가했는데 이때 중당당주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접전에서 신라군이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하면서 병사들이 싸울 의지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김유신이 나서 내가 듣건대 옷깃을 바르면 갑옷이 바르게 되고 벼리를 당기면 그물이 펴진다고 하니 내가 그 벼리와 옷깃이 되겠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후 그는 직접 나서서 적진을 3번이나 드나들며 적장에 목을 베어오는 놀라운 용맹을 보여줬고 이 모습을 본 신라군이 다시 용기를 얻어 진격해 결국 낭비성이 항복하게 됐죠. 이후 642년 김유신이 48세가 되었을 때 신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백제가 대하성을 비롯해 서쪽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의 서쪽 국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때 김춘추의 사위였던 대하성주 김품석 부부가 적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사위와 딸을 잃은 김춘추는 분노해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이때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말의 발굽이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 왕의 정원을 짓밟을 것이다. 그만큼 김유신은 김춘추를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은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 했고 이에 김춘추가 거절하자 그를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죠. 실제로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선덕여왕의 명을 받아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가 이 소식을 듣고 김춘추를 풀어줄 정도로 김유신의 위력은 대단했죠. 그로부터 5년 후인 647년에는 신라 내부에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상대등 비담이 여자 왕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에 반란군과 왕실군이 10일간 공성전을 벌이며 대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큰 별 하나가 월성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비담이 이걸 보고 떨어지는 별 아래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고 했다. 이는 틀림없이 여주가 패할 징조다 라고 하자 반란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죠. 이 소식은 선덕여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가 몹시 두려워하자 김유신이 나서서 선덕여왕에게 큰 힘이 되는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기람과 흉함은 정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왕은 붉은 새가 있었음에도 망했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었음에도 쇠했는데 고종은 장기가 우는데도 흥했고 정공은 용들이 싸웠지만 창성하였습니다. 그러니 덕이 요사함의 이김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김유신은 정말 기발한 작전을 선보이게 되죠. 불붙은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서 날려보내고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떠올랐다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걸 본 반란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고 김유신은 그 틈을 타서 반란군에게 돌격해 반란군을 물리치며 비담의 반란을 제압할 수 있었죠. 특히 648년과 649년은 김유신의 군사적 천재성이 빛을 발한 시기였는데요. 648년에 백제의 대량성을 공격할 때 김유신은 먼저 백제군과 정면으로 싸우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백제군이 이를 보고 성 밖으로 나와서 신라군을 추격했는데 바로 그때 미리 계곡에 숨겨둔 복병들이 일제히 나타나서 백제군의 후방을 공격했죠. 동시에 후퇴하던 김유신도 즉시 군사를 돌려서 협공을 가해 백제군 1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세를 몰아서 백제 장군 8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김유신은 앞서 대하성에서 죽은 김품석 부부의 유골과 포로들을 교환했던 것이죠. 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동료의 유골을 찾아오는 의리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654년에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에서는 왕위 계승 문제가 생겼는데요. 원래 귀족회의에서는 상대등이었던 알천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실제로 왕이 된 건 김춘추였죠. 이 과정에서 김유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이미 그 시점에서 신라 귀족사회의 실질적인 실세였기 때문이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시 사형지회의라는 중요한 회의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순회는 알천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성원들이 김유신의 위엄에 복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천이 김춘추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도 김유신과 상의한 결과였죠. 이렇게 해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김유신은 더욱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660년 7월 드디어 백제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왔고 김유신도 5만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죠. 그런데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이 이끄는 5천 결사대가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유명한 황산벌 전투인데 김유신의 신라군이 4번이나 공격했지만 10배나 차이나던 병력으로도 쉽게 뚫어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이때 반굴과 관창 같은 젊은 화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결국 계백이 전사하면서 백제군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김유신이 약속한 기일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다면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려고 했죠. 이때 김유신은 대장군이 황산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
나는 먼저 당나라의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라고 외치며 큰 도끼를 들고 군문에 섰는데 성난 머리털이 곧게 서고 허리에 찬 보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소정방이 결국 김문영을 풀어줄 정도로 김유신의 기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정방이 김유신에게 백제 영토를 나눠주겠다고 회유했을 때도 김유신은 굳이 우리만 상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당나라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662년에 벌어진 평양성 굴량 수송작전은 김유신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당시 68세였던 김유신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군에게 굴량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죠.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구려 한복판을 가로질러 굴량을 운반해야 했기에 엄청나게 위험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 모든 귀족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는데 김유신만이 스스로 자청해서 나섰죠. 이에 신라 문무왕은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고 국경을 넘은 뒤에는 상벌을 뜻대로 해도 좋다는 특별 권한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굴량 수송 임무를 맡게 된 김유신은 좋은 길을 버리고 굉장히 험한 길을 선택했는데요. 큰 길로 가면 고구려군이 지킬 것을 염려해 일부러 험하고 좁은 길로 간 것이죠. 혹독한 추위에 사람과 말이 지치고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김유신은 웃옷을 벗고 직접 채찍을 잡고 말을 몰아 선두에서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마침내 당군에게 굴량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퇴각하는 길에는 고구려군의 기습에 대비해서 정말 기발한 작전을 썼습니다. 모든 소의 허리와 꼬리에 북과 북채를 매달아서 뛸 때마다 소리를 내게 하고 뗄나무를 태워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게 하며 교란작전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강을 건널 때는 나중에 건너는 놈은 베겠다는 명령까지 내려서 군사들이 다투어 강을 건너게 했죠. 결국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았지만 수만 명을 베어버린 뒤 유유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시켰지만 얼마 안가 김유신이 일찍부터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당나라가 신라까지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당나라는 문무왕에게 계림주대도독이라는 관직을 내리면서 신라를 당나라의 일개 기미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나당전쟁이 시작되었는데 672년에는 김유신의 아들 김원술이 당과의 전투에서 패주해 돌아오자 많은 전우들이 전사했는데 홀로 살아 돌아온 것에 분노한 김유신은 아들을 쫓아내면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에 김원술은 훗날 벼슬도 거절하고 은둔하여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673년 7월 1일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죽기 얼마 전 김유신에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룡사와 도성 사이에 큰 별이 떨어지고 지진까지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자 문무왕이 크게 걱정했는데 김유신은 이 변이는 신에게 있는 것이지 나라의 재앙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김유신의 집에서 갑자기 한 무리의 무장한 병사들이 통곡하면서 집을 나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유신은 그들은 나를 지켜준 은병들이다. 내 운이 다한 것을 알고 떠났으니 나도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10여일 후에 병석에 눕게 되었고 문무왕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무왕은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고 하죠. 하지만 김유신이 죽은 후에도 그에 대한 전설은 계속됐는데요. 779년에 김유신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무장한 노인이 여러 병사를 거느리고 미추왕의 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이런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살아서 평생 어지러운 것을 구제하였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으며 죽어 혼백이 되었어도 나라를 지키며 재앙을 없애고 어려움에서 구제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내 자손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과 신하 그 누구도 더 이상 나의 공적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나는 이제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으렵니다 라는 소리였죠. 이에 미추왕의 무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공은 다시 전처럼 힘써주길 바라노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공왕은 두려워하며 김유신의 무덤에 사죄했다는 이야기죠. 김유신은 단순히 전쟁에서만 이긴 장군이 아니라 5명의 왕을 모시며 거의 멸망 직전에 몰린 신라를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켜낸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그의 현실적인 판단력입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도 나중에 당나라와 싸울 때도 항상 신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는 하지만 김유신이 없었다면 정말로 신라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국가의 성립도 훨씬 늦어졌을 것 같죠. 물론 그의 기록 중에는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그의 명성을 인정했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뜻인 것 같네요. 혹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의 실제 주인공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최치원이라는 인물입니다. 857년 신라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홀로 당나라로 떠났죠. 그리고 6년 만에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하며 중국 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재적 능력으로 당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돌연 고국 신라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은 1200년 전 신라 말기에 살았던 한 천재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이 태어난 857년, 신라는 것 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사회를 꽁꽁 얽매고 있었죠. 골품제는 신라만의 독특한 계급제도였는데요. 혈통에 따라 진골, 육두품, 오두품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분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과 재료,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심지어 타는 수레의 장식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혈통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치원의 집안은 육두품이었는데 이는 진골 다음가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최고 관직에는 오를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최견일은 아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 바로 당나라 유학이었죠. 12살 어린 아들을 당나라로 가는 상선에 태워 보내며 최견일은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하지 마라. 나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차가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868년 어린 최치원이 도착한 당나라 수도 장안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지였는데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상인들로 북적이는 국제도시였죠.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수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최치원은 남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는 각오로 공부에 매달렸고 그렇게 10년 걸릴 일을 6년 만에 해내고 말았습니다. 874년 18살의 나이로 빈공과에 장원급제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그의 이름을 중국 전역에 알린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황소의 난이라는 큰 반란이 일어났을 때였죠. 875년 소금 장사를 하던 황소라는 인물이 농민들을 이끌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수도 장안까지 점령할 정도로 강력했죠. 이때 최치원은 절도사 고변의 휘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황소를 질책하는 경문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이었죠. 경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땅속의 귀신들도 너를 죽이려고 의논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은 황소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최치원의 문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황소를 진압한 것은 칼이 아니라 붓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당나라에서 17년간 성공을 거둔 최치원은 885년 28세의 나이로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대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헌강왕은 최치원을 시독이라는 왕의 측근 관직에 임명했고 한림학사까지 겸직시켰죠. 그리고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쓴 글들을 모아 개원필경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문집으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최치원은 문화 융합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사상을 제시했죠. 이는 외래 문화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헌강왕이 갑자기 죽고 이어서 정강왕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러자 진골 귀족들이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고 최치원은 중앙에서 밀려나 지방관리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태산군, 부성군, 천령군 등을 전전하며 태수직을 맡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94년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라는 개혁안을 올렸죠.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신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육두품을 포함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등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이에 진성여왕은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최치원을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아찬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심지어 당시 신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889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견훤과 궁예 같은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최치원의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의 개혁안이 헌강왕 시절에 받아들여졌다면 신라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진골 귀족들의 반발에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최치원은 정치적 이상을 포기한 채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유랑하기 시작했죠. 경주 남산, 지리산, 가야산 등을 떠돌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도 그가 들렀던 곳 중 하나인데요. 동백섬 바위에 자신의 호인 해운을 새겨 넣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해운대 지명의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최치원은 마지막에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그는 화엄 승려들의 전기를 쓰고 불교 관련 글들을 남겼습니다. 최치원은 908년까지는 생존해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각과 신발만 남겨둔 채 호련히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최치원이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죠. 중국 양저우에는 지금도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데요. 당송시대 100대 시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였기 때문이죠. 특히 그의 시 취하우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영향력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의 손자 최승로는 고려 성종 때 힘의 28조를 올려 고려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고 고려 현종 때는 내사령에 추증되고 문창우라는 시호를 받았죠. 또한 조선시대에는 설총과 함께 문묘에 배양되어 학문의 조상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각지에 최치원을 모시는 서원과 사당이 세워졌고 지금도 24곳이나 남아있죠. 만약 신라의 골품제가 없었다면 최치원 같은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신라는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최치원이 시대를 앞선 개혁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전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살면서 그들 각자의 문화를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비록 최치원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해외로 나간 인재들이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발전의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와 해외의 문화가 적절히 잘 융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최치원 같은 천재가 나와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